네, 분위기가 화사하죠. 네, 4월 9일 배상훈 정정권의 막장 토론 정정권입니다. 네, 배상훈입니다. 창밖에 보이세요? 보이세요? 저기 보고 있어요. 창밖에. 예. 배경을 뭐라고 하지 이거를 야외 카페 그런 느낌으로 우리 편집장이 바꾸셨어요. 예. 뭐 화사한가요? 아니면 뭐 좀 눈에 거슬리면 얘기해 주시고요. 예, 우리 오신 분들은 이제 한다나님 뭐 늘 감사하고 한자님 113님, 옥다방 고양이님 그리고 옥다방 고양이님 후원도 해주셨고 포청천님, 타이거즈맨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그리고 포청천님, 은홍님, 예. 꽃다발님 오셨었나요? 모르겠네. 예. 모르면 안 되지. 행복하자님,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좀 반응 좀 보여주세요.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이거 좀 좋아요, 써있다. 좋아요. 예. 화사가 좋대요. 예. 예. 원래 제가 술집 분위기로 만들려다가 술집 약간 좀 어둡기도 하고 토요일 날 아침부터 이 배경이 술집 분위기면 좀 이상하잖아. 뭐 어때? 그래서 미니토마토님, 푸뱅크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거 뭐 30일 거는 어떻게? 뭐 예, 확진이죠 뭐. 예. 예. 4월 30일 날 4월 30일 날 우리 프로파일러 배상훈의 오프 모임을 여기 서울의 거기가 뚝섬역이죠. 뚝섬역에 바로 앞에 있는 사무실을 하나 저희가 빌려서 오후 2시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뭐 장소, 위치 요거는 뭐 다음 시간이나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올려드리면 되니까. 예, 뚝섬역에서 가까워요. 예, 예. 커피향님, 스르르님, 예. 예, 반갑습니다. 반응 좋아 이렇게 뒷배경 바닷가 카페 같고 네. 제가 저희 그 편파 TV에서 하는 다른 방송에도 다 바꿔놨는데 반응들이 별로 없어. 예, 그분들은 별로 그냥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 예. 김현옥님 반갑습니다. 예. 화분이 거미처럼 보인대요. 화분이 거미처럼 보인대요. 요거 말하는 거죠. 예, 요거 그거. 말하는 거지. 이상 안 보이네. 요거. 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가 심지어는 저기가 우리 애대장 사무실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뿌듯해. 예.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편집장이. 자, 그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방송 시작을 해보시죠. 오늘 사건 사고 관련해서는 뭐 지금 가장 핫한 게 참 그 지금 공개 수배된 지 지금 벌써 한 2주 다 돼가죠. 예. 열흘이 넘었고. 열흘은 넘었고. 2주 다 돼가는데 그 이현애 조연수 공개 수배되고 있는데 지금 사건 행적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뭐 상상 초월이던데. 그죠. 음, 근데 그렇게 예, 상상 초월한 것을 예, 왜 불구속 수사를 했으며 예, 왜 그때는 놓쳤으며 예. 지금은 언론이 이렇게 쫓아가니까 예. 겨우 이렇게 했을 뿐인데 음, 안타까움 분명히 있죠. 부실 수사냐? 좀 가평 경찰서에서 미진한 건 맞고 또 인천지검 고향 저기 인천 서부 경찰서 좀 부실한 거 아니냐? 예. 왜냐하면 인천 서부 경찰서만 1년 했고 10개월 정도 1년에서 10개월 그리고 인천지검에서도 한 1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 예. 6월에 발생한 거를 10월에 아니 저기 사고사 처리하고 10월에 인천 서부에서 다시 했는데 1년 했고 또 1년 했어요. 그게 2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사건을 이렇게 이렇게 끄느냐. 그러니까 이제 원래 생각이 없던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하고 싶다 같은 데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니까 마지못해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 그 비판은 상당 부분 적절하죠. 그러니까 이런 그것이 하고 싶다가 다소 뭐 여러 가지 사고도 치고 부실하지만 그런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한 거 맞고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렇게 문제제기 안 했으면은 이 윤모 씨의 이 억울한 이 사건은 그냥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범죄자들은 또 딴 데 가서 딴짓하고 똑같은 짓 하고 다 돌아다녔을 거예요. 예. 아니 뭐 지금 벌써 나오는 게 13년에 이제 전 남친 사망 사건에도 연루돼 있고 2010년 그것이 10년도 고 예. 13년도 있고 두 개가 예, 있는 거 아니에요? 14년 예. 여기도
어쨌든 뭐 보험 살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의혹이 지금 짙어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최근에는 또 이미 이번에 그 사망한 남편과 관련해 가지고 그 전에 뭐 보거 예. 2월에. 보고독을 먹였는데 왜 안 죽냐 이런 텔레그램 또 확인되기도 하고. 예, 그죠. 확인됐고 그리고 5월에 용인에서 낚시터에서 조연수와 같이 살해를 시도했던 정황이 나타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윤 씨가 이은혜와 다루는 그러면서 다른 건 타이어 펑크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건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뭐 JTBC 사건반장에서는 5건의 뭐 의심된다고 하는데 의심이 가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언술로 봐서는 예. 지속적으로 윤모 씨를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실효될 것 같은 보험을 살리고 돈을 안 내니까 실효되죠. 살리고 이거 딱 그때쯤 살려놓게. 그래서 요번에 6월 30일 날 사망하게 된 그때 7월 1일 0시에 실효되는 거였어요. 그 바로 4시간 전에 3시간 반 전에 얘네들로 봐서는 이 살해를 완수했을 가능성. 그래서 인천지검에서는 살인, 보험 살인에 대한 공개 수배를 때린 거죠. 근데 이렇게 공개 수배를 때렸는데도 지금 안 잡히는 이유는 이 정도면 이제 뭐 얼굴이 워낙 방송에 많이 나가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누가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제 마스크 전국 우리 박영중 님이 하듯이 마스크 전국에서 그렇기도 하고 그렇기도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절차를 보시면은 검찰에서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 수배를 때리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검찰 애들은 잡으러 다니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에서 같이 공조해서 잡아야지 잡을 수 있는 건데. 당연히 경찰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인천지검을 송치한 다음에 수사를 계속 인천지검에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 12월 14일 날 도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계속 오라고 연락하고 그러다가 한 올해 2월쯤에 이제 뭐 심각하다 해갖고 확인해 보고 그러다가 이제 그 수배 내리고 공개 수배를 3월 말에 한 거죠. 그럼 그때는 뭐 했느냐? 경찰은 아무 손을 안 대고 있었어요. 공개 수배 때릴 때까지도 경찰한테 통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3월 30일 공개 수배 할 때까지도 경찰한테 통보를 안 했대요. 경찰이 황당한 거예요. 인천 광역 수사대도 아니 우리한테 뭘 얘기를 하거나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공개 수배를 때렸는데 그 언론에 사진을 제공하고 이렇게 되니까 아니 우리는 뭐 패스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냥 경찰도 마음대로 해라고 하니까 잡힐 줄 알았는데 안 잡히니까 그제서야 이제 공조팀 꾸린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온 거니까 실제로 인천 경찰이나 경찰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전국에 이런 전파한 거는 4월 초, 4월 2, 3일, 3, 4일 그럼 지금 며칠 됐어요? 한 일주일 된 거네 이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안 잡히느냐? 몇 달이 된대? 몇 달이 아니죠? 며칠인 거지 사실은 절차상으로. 그래 뭐 그래도 하여튼 이 내부의 금경간의 어떤 수사 공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실한 건 부실한 거고 이렇게 상당히 지금 가장 핫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핫한 사건이고 이게 얼굴도 다 공개되고 방송을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때 안 잡히기 힘들죠. 그렇죠. 안 잡히기 힘들죠. 어제 뭐 외국으로 나가지 않은 한. 그러니까 지금상으로는 외국 나갈 거는 지금 공식적 기록은 없대요. 외국 나가려면 비행기를 타든 뭐라든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배를 타든. 미랑도 있고 다 있잖아. 근데 요새 같은. 근데 여자가 밀항하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밀항은 밀항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밀항이 배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배가 뜨고 공해상에서 다른 쪽 배와 갈아타야 되고 그 배는 또 그쪽 국적과 안전하게 또 이제 들어가야 네. 되고. 그러니까 배가 3대가 필요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중국의 저기 동부연안에 애들이 중국 애들이 바보도 아니고 하여튼 뭐 그래서 뭐 밀양 같은 경우는 아직은 어려운데 낮다고 봐야 되고. 이거 이제 왜 밀양을 하냐면은 남자 혼자는 어떻게 밀항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남자들. 근데 여자가 밀항할 경우는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걔네들이 그냥 팔아버릴 수도 있고 그냥 좀 물에 넣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사실은 그런 위험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럼 국내에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있느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얘들 둘이 오랫동안 범죄를 저지른 공범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걸 내연녀 뭐 내연남이라고 하는데 예. 저는 그거보다는 내연 관계보다는 공범 관계가 맞아요. 그리고 공범 관계도 이은혜가 주도가 되는 공범 관계가 맞아요. 그러면 얘들이 몇 달 동안 이렇게 숨어 있으려고 하면은 실제로 얘들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요, 이게 우리 사이가 좋은 우리 같은 사람은 또 일주일 동안 같이 산다고 해봐. 왼수가 되죠. 짜증나고 이렇게 예. 되는 건데. 그래서 그리고 또 돈은 제한제 있을 거 아니에요. 현금밖에 못 쓰니까.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딴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떤 뭐 지정에 의한 무슨 살인 이게 아니라 사실은 보험 살인인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치밀하게 계획된 보험 살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보험 살인의 역사가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보험 사기라면 보통 대부분은 뭐 자동차라거나 이런 손해보험 관련된 건데 생명보험과 관련된 또 살인 사건 내에 또 이 굵직한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계보가 몇 있죠. 건데 보니까 이거 세더라고요. 이게 사건의 이 파급력과 이 질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어민숙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다른 데서 많이 드렸고 실제로 1977년도에 있었던 박분예 사건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최초의 보험 살인 최초의 사건 보험 살인이라고 알려지는 거지. 예, 기록되는 그 전에도 있을 수 그전에 있는데 있었겠지.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모태로 해서 어민숙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그대로 베낀 건 아닌데 많이 참조를 이게 했겠죠. 모방 범죄인 거죠. 그렇죠. 일종 모방이죠. 그러니까 박분예라는 당신의 48살인데요. 보험 판매원 보통 이런 건 보험 설계사나 보험 판매원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권유로 보험 가입을 시작했는데 이게 친언니의 명의로 보험을 들어갔고 친언니 집에 불을 질러서 언니, 형부, 13살 조카를 죽였어요. 그럼 가족이 다 죽었기는 보험료는 누가 받느냐? 그때 큰 아들이 군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 보험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군대에 있으니까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조카의 조카죠 자기한테는 조카의 인감을 위조해서 치가 1,700만 원을 타낸 거예요. 이 타내니까 이제 대담해지죠. 그 다음에는 동과는 남편의 동생 앞에 보험을 시동생 들고 아니에요. 시동생. 그 시동생이죠. 4,400. 그리고 시동생을 불러내 갖고 독극물로 든 음료를 먹여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동서죠. 동서한테 보험금을 내가 받아줄게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400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가 받은 건 4,400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는 4,000 꿀꺽 해고 400만 준 거지. 근데 그거를 보니까 뭐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이상한 걸 발견한 건 조카. 군대에 있었던 조카. 네. 그러니까 제대하고 나서 뭐 좀 확인해 보니까 보험금을 이모가 탄 거지. 타버렸지. 그래서 그 이제 신고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 다른 여자들이 더 드러나는 거죠. 74년에 친구를 살해해 갖고 보험을 사기하고 또 남편의 본처와 그의 아들을 해서 살해 계획을 했고 결국 그래서 1978년도에 사형, 확정, 83년도에 집행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요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1977년도에 우리 편집장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100억 불 수출 탑이 있었죠. 77년도에는 정부가 보험의 해로 지정해 갖고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험을 거의 권유하던 시기였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성장기를 보시면 삼성생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착 자본이 없었을 때 자본을 형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축을 늘리는 방법도 있는데 기본적인 어떤 거치식 저축보다는 보험으로 그 자본을 늘렸어요. 이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보험 아줌마들을 동원해서 자본을 축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삼성, 현대 같은 데를 재벌을 키워내는 기본적인 그 자본 축적 구조를 만들어내게 된 게 이게 77년도. 그러니까 보험 살인과 보험 사기의 시작과 우리나라의 보험 구조 그리고 재벌의 재본 축적은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게 이제 처음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게 이제 여기 잠깐 여기 가면 삼성이 1950년대만 하더라도
그 이승만 그 이게 해방 이후 한국 전쟁 이후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적산 불화를 통해서 그렇죠, 예. 성장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삼성이 은행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은행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은행을 다 뺏어 박정희 때.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보험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보험으로 돌아가면서 애초에 그 은행을 잘 운영했으면은 뭐 몰랐지만은 이 뭐 사실 뭐 장난 많이 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산분리법이 예. 만들어지게 된 것도 그런 거죠. 뭐 뒤에 논스타 얘기도 나오겠지만 지금 그건 말고 그러니까 이제 왜 삼성생명의 보험 아줌마를 재려 떼어갖고 그게 결국은 삼성전자까지 연결되는가에 대한 역사를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은 예. 그런 우리 사회의 그게- 보험 살인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는 거다. 하여튼 그게 수면으로 떠오른 게 이 박불레 사건이라는 거고. 예. 어. 그거를 이제 그대로 오방해서 전대미문의 사건이 엄민숙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은 200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남편, 엄마, 오빠 그리고 자기 딸까지 5명을 죽이고 실명시키고 7명을 실명시켰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타내고 그때가 29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건은 아주 드물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무슨 뭐 주워온 자식 아닙니다. 자기 친엄마고 친자식입니다. 남편이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자기 가족들은 다 보험 들어갔고 바늘로 눈 찔러서 죽이고 그 실명시키고 신나 이게 뿌려갖고 불태워 죽이고 이렇게 해갖고 보험금 타냈어요. 그리고 그거 타낸 돈으로 그걸 뭐래 카바레라 그러나요? 캬바레. 예, 가서 술 먹고 놀고 그랬어요. 이 엄민숙 그래서 오죽했으면 엄민숙 얘는 진짜 어떻게 근데 뭐 사형도 아니고 무기징역이더만. 그래서 지금도 이게- 지금도 목욕하고 있다. 예, 청주 여자 교도소 이게 참 문제가 이거를 수사하고 재판한 놈들도 웃긴 놈들이고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2000년 이후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해도 너무한 사건이다. 아니 우리로 치면 속된 말로 하면 이 연쇄 살인 사건. 연쇄 사건이 살인 사건이에요. 보험 사기이자 살인 사건이자 연쇄 살인인가요? 또 그것도 이게? 가족, 자기 엄마 그러니까, 예,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소위 유영철, 뭐 강호순, 뭐 이런 애들, 정락 이런 애들도 연쇄살인이지만 얘는 더 심각한 애예요. 어쨌든 이 사건이 생겼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로자님이 얘기했듯이 그 농약으로 또 예, 그게 이제 노모시 사건입니다. 예. 뒤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2011년부터 14년까지 전 남편,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 현 남편을 차례로 자기 딸까지 해서 10억 이상을 받았던 노모시 사건인데 그때 문제된 게 그라목손, 저기 제초제. 그래서 그 그라목손의 판매가 중지가 되고 지금은 판매할 때 이제 이장한테 받거나 한부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얘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걸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밀가루랑 똑같아요. 밀가루랑 모양이 똑같아요. 밀가루랑. 그래서 이거를 파전을 붙여요. 그라목손으로. 밀가루에다 그라목손을 이렇게 타갖고 조금씩 해가지고. 예. 그래서 파전을 붙여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독돼서 죽고. 이거는 옛날에 뭐 우리 그 조선 시대에 무슨 누구 독살 사건 이러면 거기서 이제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엄여인 박분의 노모시 사건이 다 보험 관련된 살인이고 김선재 사건은 사실 이 보험 관련 살인하고 조금 맥을 달리했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 노모시도 역시 2명 가족 3명을 죽이고 거의 10억 정도를 해서 무기징역에서 지금 복역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야 이 어민숙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IMF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그렇죠. 이런 그 IMF가 터지고 이러니까 워낙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니까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건 보험 살인뿐만 아니라 보험 사기 같은 경우가 많이 생겼던 시기도 오히려 IMF 전환 시기, 그렇죠. 후 시기라고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IMF 직후 어민수 사건이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 세계적인 금융위기 있었죠. 그거 딱 중간이 어민숙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민숙 사건은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 양극화 연결이 많이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생존의 이 극한으로 몰리가 돼버릴 때는 우리가 많이 봤던 게 송파 세모녀 자살이라거나 이렇게 스스로를 그냥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식의 악독한 범죄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참.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뭐 저기 밀가루 저기 저 그라목손 팔자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팔립니다. 팔지도 않고 엄격하게 그라목손은 통제를 합니다. 그 건이 생기면서 그 건 이후에 한두 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라목손이라고 하는 것만이 그런데 활용되겠습니까? 또 다른 제2, 제3의 파라키트 같은 것도 있고 뭐 네. 독성 물질들은 네,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농촌에서 그걸 관리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2010년도 그때는 예. 지금은 그래도 2010년, 15년, 6년 이후에는 상당히 관리를 해갖고 상당히 많이 이 부분에 대한 농약 중독에 대한 거 많이 줄어들었죠. 이게 딱 보면 연쇄살인 사건의 유형이 딱 두 가지. 이것도 사실 보면 연쇄살인인 거죠. 연산이죠. 예. 뭐 근데 그 뭐 유형철인 이런 흉악 범죄자들은 다 보면 남이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불안한 건 있지. 언제든지 내가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런 보험살인 사건의 연쇄살인 사건의 대상은 전부 다 가족이 가족, 친척, 아주 가까운 사람들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어야 돈을 타내려면 가까운 관계가 그렇죠. 되니까. 예. 아주 근데 이은혜 사건은 조금 한 단계 진화했다고 보는 게 이게 소위 말하는 남편 옛날만은 혼인빙자 무슨 사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남자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예. 거꾸로죠. 이게 거꾸로가 이은혜랑 조연수가 애초에 무엇인가 이런 작전을 짰을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은혜와 그 남편 사이에 나이 차이가 한 11살 차이가 지고요. 그 이전부터 상당히 어떤 안 좋은 관계가 좀 있어서 그리고 상당히 가스라이팅 단계가 높아서 이거는 분명히 들은 작전, 범죄 작전이 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가스라이팅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 그냥 심각하죠. 그 정신적 노예 상태로 노예 상태라고 거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린 거죠. 완전히 노예 상태로 만들어 봤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계가 있는 거죠. 엄민숙 사건부터 시작해서 노씨 사건까지 왔다가 지금 이은혜 사건까지 그리고 온 거는 우리나라 보험살인과 연쇄살인의 연속선상의 그 괴선하게 있는 거고 가족에서 이제 남편한테까지 인위적인 관계를 만든 거지. 그렇죠. 예를 들면. 예. 근데 뭐 애정 이런 문제는 뭐 중요한 것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사실은 했지만 실제로는 범죄 대상인 거지. 애정 관계는 없는. 범죄 대상으로 찍고 얘가 보니까 뭐 좀 이렇게 어떻게 정신적으로 고 삶을 수 있겠다, 좀 만만하다.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만들어 간 거겠지. 만들어 간 거죠. 그거 이은혜가 그 윤 씨에 접근하는 광고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부부 생활을 하는 걸 보면은 딱 그 범죄 궤적에 딱 맞습니다. 이게 보험살인도 이제는 보험살인도 이게 진화라는 말은 웃기지만 앞서 얘기했던 박분내, 엄민숙 다 보면 이제 뭐 언니, 형부, 조카 이런 관계인데 이건 어차피 태생적 혈연 관계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는 인위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런 형태가 혼인 관계라거나 이런 관계를 통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찾아서 이걸 좀 이 다각도로 분석해서 이걸 이런 범죄들이 재발될 수 있는 여지들을 좀 짚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 단순하게 이혼해라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징벌만이 아니라 이런 식의 범죄들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차단하기 위한 어떤 연구 대상, 분석 대상이기도 하겠네요. 이제 또 그렇죠.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은혜가 이 범죄를 16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결국은 이게 소년 심판 연구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버려진 아이들, 버려져 갖고 이 도시 외곽에서 떠도는 소위 말하는 가출 패밀리라든가 이런 링 집단 애들에 대한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보여진 것처럼 조건 만남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절도하고 이러면서도 사회의 통제 쪽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이 집단이 돼서 계속 이 공동체를 공격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소위 말하는 소년 범죄 내에서의 그런 것들을 어차피 소년 시절에 잘못된 일탈 행위들을 이렇게 제어, 관리, 교정해서 성인이 됐을 경우의 가능성을 낮춰야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면 이거는 뭐 어렸을 때 우리로 속된 말로 하면 뭐 범죄에서의 조기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춘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개념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은혜 사건을 통해서 그 부분도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청소년기의 범죄로 이제 일단 재무장이 된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수단을 갖게 돼요. 보험이라는 수단과 범죄 집단이라는 수단을 갖게 되면서 이
민간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게 성인 이후에 범죄를 했을 경우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있는 거잖아요. 범죄 네트워크가 인적 있는 네트워크가 거죠. 있는 예. 거잖아요. 저는 거기에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를 어려서부터 이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뒤에 이것을 끊어내고 차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이제 윤석열 정부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정부를 맡는 쪽에서 상당히 뭐 심각하게 대책을 고민해야 된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이번 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엄벌주의 또는 상징주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연의 조연수라고 하는 그 둘 남녀를 마치 악마화시키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불타는 분노를 끌어올리고 그래서 심하게 매우 쳐라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사건의 재발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 둘에 대한 얼마만큼 심하게 분노하느냐가 마치 정의의 징표인 것처럼 이렇게 또 접근하면 안 되는데 좀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이버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뭘 뭐 다른 사건을 감추려고 왜 이거를 이은혜 사건을 키우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이은혜와 조연수는 잡아야 되고 추적이 필요합니다만은 그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은혜 자체의 어떤 뭐 이렇게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은혜 같은 그러니까 조기 교육, 조기 조직화된 범죄 집단, 범죄자화되는 그런 구조를 깨야 되는 그거를 주목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은혜 자체 뭐 얼굴 이쁘고 뭐 어리고 뭐 이렇게 해서 혹시 피해자가 무슨 약점을 잡힌 거 아니냐 뭐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떤 가십적으로 가면은 이거는 사실은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대안을 가지는 방향으로 논의를 더 진행해야 돼요. 얘들을 잡는 건 잡는 거고. 예. 그래서 그렇게 특히 우리 프로파일러니까 직업적으로도 이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연쇄 살인 사건을 분석하는 이유는 저 심리, 개인적 심리, 사회적 관계 이런 것도 분석해서 그렇죠. 그런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어떤 처방과 진단을 내릴 것이냐 고민하듯이 이 사건도 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예. 그렇죠. 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뭐 저는 네. 뭐 아우 뭐 이건 좀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예. 예. 그 관련된 것도 하나 보니까 이건 이 사건하고는 다른 건데 뭐 최근에 약간 성폭행 사건인데 이게 최근에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성폭행 미수 사건이죠. 사건이죠. 미수 사건인데 이 새끼가 미수가 되니까 그냥 뭐 족발 뼈다귀로 그냥 때렸다며. 그렇죠. 아예. 그러니까 이제 강간을 피해자랑 여럿이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가고 이건 별도의 사건입니다. 네, 예, 별도 별도의 사건인데 사건인 피해자랑 단둘이 어떻게 남게 돼 갖고 그런데 그때 이제 피해자의 뭐를 강간을 시도했는데 피해자가 저항을 하고 뺨을 때리고 그러니까 얘가 강간 시도를 물론 이렇게 실패한 거지. 예, 실패했는데 이걸 포기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폭행이 들어간 거죠. 뭐 심각하게 폭행하고 여기 먹던 그 족발 뼈로 머리를 심하게 때렸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그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재판에 이게 집행유예가 떨어졌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 4년의 집행유예, 2년 6개월에 4년의 집행유예가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의 죄질과 이 정도의 범죄라고 한다면 집유가 떨어지는 게 상식적인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아니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성폭행 미수, 강간 미수 이럴 경우에는 초범이기도 하고 뭐 이게 또 센 변호사가 붙으면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폭행이 좀 정도가 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법리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폭행도 심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강간치상, 강간치상 미수, 강간치상 이렇게 되면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간치사는 더 높고. 근데 지금 제가 아까 그래서 말을 좀 잠깐 끊었던 게 강간을 시도에다 강간에서 미수가 됐고 그 뒤에 폭행 상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수사 기소가 분리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강간 미수와 폭행 상해를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별도 범죄로 본 거야? 두 개를 본 거죠. 병합으로 본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해갖고 강간을 미수했는데 폭행을 해다가 다시 강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도 그럴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저항이 심해서 미수가 된 거니까 그렇죠. 이 저항을 무력화시킬 수단으로 팬 거지. 그렇게는 수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간 미수 후에 화가 나서
때렸다라고 하는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이렇게 사건을 기소하면은 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강간을 시도하다가 방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심각한 폭행을 하고 다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기소가 됐어요. 수사가 기소가 됐어야 되는 건데 강간치사? 근데 이게 분리가 돼 버리니까 분리되는 두 죄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거에 2분의 1을 가중한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실제로는 강간 미수보다 폭행 상해가 더 지금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폭행을 맞았으니까 이렇게 됐으면 이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상황에 이 범인 쪽이 저걸 하냐면 합의를 시도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의 판결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초범이고 반성하고 합의했다. 그러니까 합의가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굉장히 심각한 수사와 기소상의 오류인데 경찰이나 검찰 애들도 이게 오류라는 걸 보지 못하고 언론은 전혀 뭐 아무것도 뭐 그러니까 내수 못 받고. 다른 말로 하면 강간치상, 강간 미수치상이었으면 이렇게 집유 나오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실형이 나오죠. 근데 이거를 분리해서 보니까 이걸 그럼 어떻게 분리했을까?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좀 비싼 애 썼거나 아니면은 아주 노련한 애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판사가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사실은 심각한 법리상의 오류일 수도 있고 수사상의 오류일 수도 아니 뭐 있어요. 변호인의 유능함을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거고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이거 분리해서 들어간 것 자체가 이런 판결을 나오게끔 만들었던 원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만 맞다나 저는 박우철님이 족발도 흉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저는 족발이 흉기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해. 영화 그 황해. 그렇죠. 예. 황해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때렸나 봐요. 여기 저기 저 머리 부분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족발뼈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흉기냐라고 하지만은 위험하죠. 근데 이걸 분리해 버리면은 법리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법 기술이죠. 사실 심각한 법 기술이지, 법 기술. 그 부분을 이걸 사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하나 정확히 범죄에 대한 분석과 정확히 그 사건 재판에 대한 분석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을 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가에 대한 그래야지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거나 아니면 해야 되는데 이걸 문제제기 안 하니까 수사한 애들도 기소한 애들도 재판한 애들도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피해자는 강간도 당할 뻔했죠. 심각히 폭행당했죠. 목숨의 위협을 위협도 받았고. 근데 이게 가해자 놈은 그냥 집행 나가버렸네. 그러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이럴 경우는 더더욱 피해자가 위축이 됩니다. 왜냐 나가버렸으니까 자기를 협박할 수도 있고 사실 심각하게 위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고민이 많아야 되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냥 뭐 사건보다는 이게 이제 재판 결과가 이게 집유로 나오게 됐던 과정, 판사를 또 욕할 문제가 아닌 거지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이게 이제 기소나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좀 한 거고요. 뭐 저기 우리 유진님의 이씨 아저씨 추정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하는데 지금 합동 검거팀이 해서 사실 경찰이 그 가세를 했으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성과가 나올 겁니다. 이게 보통 성과가 나오려면 한 1주에서 2주 걸리거든요. 그냥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정보라든가 이걸 다 다시 확보해 갖고 분석해서 어디에 포스트에 얘도 대포폰이 한 20개 된다며. 그러니까요. 거기서 20개 되니까 애들은 진짜 그냥 보통 애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범죄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그냥 그게 뭐 형태로선 무슨 뭐 성매매를 했던 아니면 성매매 조직을 했던 조현수 같은 애들이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 닥치는 대로 범죄를 했던 것 같아요. 느낌상으론. 그리고 같이 있던 공범으로 기소됐던 그러니까 입건됐던 그 계곡에서 세 번째 이모라는 걔도 전과가 20범이 넘는 사기 이게 완전히 이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종류의 애들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어쨌든 아직은 성과가 나기 어려운데 아마 다음 주 초에는 성과가 날 거라고 봅니다. 예. 제가 심각한 이야기에 웃음을 드렸나요? 황해의 족발. 뭐, 영화 황해의 족발을 연상하고 되니까 이게 흉기가 저는 아직 그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그럼요. 야. 흉기라고 하는 건 예. 상대성이 있어야 돼요. 절대성이. 이것도 흉기가 될 수 있어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사람을 죽여본 그 전과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이건 진짜 심각한 흉기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상대성이죠. 예. 자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봅시다. 이건 너무 이것도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사건 사고를 다루면 뭐 밝은 이야기는 아니잖아. 예, 그렇죠. 근데 최근에 어쨌든 가장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가장 애틋하고 박수를 쳐주는 직업 중에 하나가 소방관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뭐 워낙 또 희생도 많으시고 이래가지고 안타까운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 소방관 양성이죠. 교육하는 기관. 예. 충청 소방학교에서 또 이게 예전에 우리로 치면 뭐 군대에서 벌였었던 뭐 약간 뭐죠 그 가혹행위 가혹행위라는 게 뭐죠 이게 패거나 이런 가혹행위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과정을 빙자해서 진짜 인권과 인격을 좀 극한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KBS에서 한번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뭐 예를 쉽게 말하면 청소하는데 청소가 더럽다 하면 먼지 닦아가지고 먹어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옛날에 이제 한 40년 30년 전에 80년대 90년대 군대 생활에서 군대에서 내무반에서 벌였던 예. 일이잖아. 그 군화 혀로 닦아 막 이런 거 뭐 이런 유사한 것이 지금의 충남 소방학교에서 또 벌어졌다. 배 선생 뭐 친동생이 또 소방관이시고 소방관 경기도 저 뭐 소방 중견 소방관이시고 뭐 중견까지는 아니어도 중견이잖아 10년 20년 됐잖아. 예, 소방위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은 뭐 어떻게 봐야 돼? 이거는 딱 느낌이 보니까 충청 소방학교에서 교육 과정에서 그렇죠. 교관 우리 지금 군대 내 신병교육대 내에서의 교관이죠. 똑같은 거지. 예. 이 교관이 이제 교육생들에 대해서 그냥 뭐 좀 심하게 했다 해가지고 이게 언론이 된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중앙경찰학교라고 하는 이 경찰청 단위의 예.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국가공무원이고 그 이전에는 소방관은 지방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예, 예. 각 경기도 채용, 뭐 교육, 예, 예. 배치 다 이제 권역별로 했었죠. 그렇죠. 이제 광역으로 했는데 이걸 그렇게 보기가 좀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 봐야 되겠죠. 조금 이제 그 옛날 관습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 과정보다는 과거의 어떤 이런 이 관습화된 방식으로 소방관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특히 이제 여자 교육생들에 대한 성희롱적인 어떤 내용도 있는 거 보니까 예. 제대로 된 교육의 프로그램이 좀 덜 갖춰져 있는 지방에 있는 소방학교에서 발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수재로보님 오해하시는 것 같네. 소방관도 하셨나요? 헐 이러잖아. 저기. 제가요? 제 아이고, 동생이 동생. 동생은 소방관입니다. 신동생이 신동생이 소방관입니다. 이천인가 어딘가에서 지금 행동대장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소방관 일선에서 예, 간부시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이 경찰학교나 경찰학교는 그래 좀 나아졌는데 왜냐하면 경찰학교에는 그래도 이제 수천 명 이상이 들어가서 교육받고 그러면서 인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소방학교는 실제로 조금 늦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가 제가 뭘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구제의 그 나쁜 관습이 남아 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런 거는 뭐 이건 또 이제 언론을 탔으니까 자체 내부적으로 이미 감찰도 하고 있고 징계도 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뭐 관행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건 다 알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중앙소방학교에 통합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렇게 교육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몰아서 같이 하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방식. 그러면서 교관이라든가 교재라든가 아니면 교육 과정 자체를 통일해서 예. 이런 방식이 좀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전반적으로 뭐 우리 그 소방 교육 시스템에서 이게 뭐 일반적인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예외적인 건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라고 하면서 이제 언론을 탄 것일 뿐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소방학교 내에서 당연하게 소방관 관련된 전문성이라거나 소방관으로서의 소명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게 일반적일 거라고 보고 그렇죠. 여전히 그런데 교관
그 신병교육대 시절에 그 옛날 교관들. 그 예. 교관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예. 일탈행위라고 봐야죠. 그렇죠. 일탈행위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소방관들 많이 고생하시는데 예. 조금 더 이제 그 현대화된 방식, 교육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그리고 체계적으로 예. 그러면 그것 그렇게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얘기되는 거지. 이게 뭐 일반적이다 그런 건 예, 말씀드리는 뭐 거예요. 별로 예. 크게 이게 심각하게 이런 뭐 문제는 아닌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잘 해결될 거라고 봐야 되고 뭐 또 그런 행위를 한 교관 같은 경우는 책임을 져야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배 선생 뭐 동생도 소방관이고 저희 큰아들도 원래는 소방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가 포기를 했지만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요 정도로 하고 사건 사고는 시사 이야기는 두 가지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거는 뭐 덜 자극적인 이야기죠. 하나는 그 인격권 문제라고 하죠. 예. 보통 형법에서는 명예훼손 문제. 그렇죠.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있죠. 뭐 명예훼손 모욕 문제인데 지금 그 민법상에서는 그게 애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법상의 인격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장동건의 저기 그 사진을 갖다 썼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라고 하면 민법에는 그 조항이 없죠. 예. 그런데 최근에 법무부에서 이런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법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민법에 인격권이라는 것을 명문화시키겠다. 이거 추진하겠다라고 그렇죠. 밝혔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로 그렇죠. 좀 보여지는데. 뭐 선진국 같은 데서는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미 있는 부분들이 거고 예. 명문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는 판례법 국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왜 그러냐 일종의 손해배상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럼 사진을 갖다 쓰고 아니면 뭔가 이 이른바 인격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그러면 얼마를 물어줘야 되느냐 이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떤 사람은 너무 턱없이 너무 낮다. 돈 100만 원, 뭐 이것 뭐 몇십만 원, 뭐 이 정도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근데 그건 뭐 판사들의 판례다. 그러면 그거 말고 애초에 법에 명문화 시켜 놓으면은 판사들도 편하고 그럴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래전부터 인격권 명문화는 얘기가 됐었죠. 근데 안 되다가 요번에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초상권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성희롱 이제 요 용어를 바꿔가지고 뭐 성적 괴롭힘, 예, 괴롭힘만. 뭐 직장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문제까지도 형사적 처벌이나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민법상으로도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근거들이 그들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 사실은 이거는 오래전에 했어야죠. 한 20년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은 저 법으로 넣었어야죠. 근데 사실 좀 많이 늦었죠. 예. 그리고 이거를 그냥 특허 저작권 쪽으로 그냥 특별법 쪽으로 계속 뭘 하고 판례에 맡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이게 안 맞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고 예. 그러니 이거를 좀 일반적으로 명문화했던 부분 하려고 했던 부분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인격권 얘기하게 돼 버리면 아까 말씀 계속 드렸지만 무슨 정우성의 조상권 이런 명망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알아서 그 사람들이 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진짜 짜증난 일들 아까 그런 직장 내 갑질이라든가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는 이게 경계가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가지고 싸우다가 제풀에 나가 떨어진다거나 그 내에서 뭔가를 풀기 어려울 때 다른 방법 중에 하나로서 민법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생긴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렇죠. 좀 더 조심하겠죠. 그렇죠.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이제 소송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명문화 되면은 기준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장동건 정우성 말씀드린 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침해돼도 그 회사에서 알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괴로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키는 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좀 옮겨야 되는데 어디? 예, 안 돼요?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법무부 이러면 뭐 저것들이 뭐 하는 것마다 뭐 저 자기들의 무슨 뭐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것에 대해서 예민한 애들이라고 우리가 약간 좀 그렇게 보는 편인데 그래도 이런 의미 있는 거는 뭐 잘하고 있는 거라고 박수 쳐줘야 되겠죠. 그렇죠. 뭐 아무래도. 또 하나가 이번에 법무부에서 또 이거는 아마 법적인 개정사항이 아닌데 그
상속 문제에서 항상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받는데 재산보다 빚이 많어. 그래서 이게 나중에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문제가 될 있잖아요.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상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미성년자.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고 나서 내가 받아야 될 상속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3개월 이내거든요. 그렇죠. 이걸 6개월 이내로 좀 늘렸더라고요. 사실은 미성년자들은 참 예.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데 그의 부모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그 부모가 빚이 훨씬 많아. 예. 그러면 사실은 빚이 대물림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예, 예. 미성년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빚을 오히려 이게 온팍 뒤집어 쓸 수 있다. 물론 이제 현대사회 국가에서는 빚은 개인의 빚은 개인이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또 그래서 빚을 빌려주는 사람도 사람이나 집단도 그렇게 그걸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채권 추심의 편리성 때문에 예. 그의 미성년 자녀에게도 이렇게 해서 추심하려고 하는 편리성으로 이런 것이 이제 온전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미성년자가 뭘 한다고 몇 개월 만에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성년이 됐다 하더라도 몇 달 만에 뭘 처리하기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좀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정신이 사나운데 네,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또 이 대화도 해야 되지만 채팅창 관리도 해야 돼. 예. 우리 저분의 시사이님이 음이 저를 꾸짖으셔가지고 채팅창에서도 너무 좀 부적절하거나 이런 표현들은 좀 관리해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그까지 하느라고 좀 정신이 예. 좀 혼미합니다. 뭐냐 그 저기 채팅창을 어지럽히는 분들은 바로바로 자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기 예. 아니 바로 삭제하세요. 뭐 예. 상관없어요. 뭐 우리가 그런 거 신경까지 쓸 필요는 없으니까. 예. 나는 신경 써야 돼. 나 예. 이게 뭐야 마우스까지 해야 되잖아. 예, 바로 삭제해 주세요. 그럼 자, 그리고 사건 사고는 뭐 워낙 정치적인 이야기도 많으니까 오늘 약간 빼고 최근에 또 이제 핫해진 게 이번에는 약간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검수완박 있잖아요. 네. 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추진 법안을 민주당 측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밀어붙이겠다. 우리 한번 지난 다뤘어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진짜로 그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약간 긴장감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양양자 의원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법안 이 조정 소위의 예. 구성이 바뀌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 3분의 2가 되면 그래 되죠. 예.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검수완박이라는 게 약간 상징 효과 이런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할 가능성 때문에 지금 저기 검찰 쪽에서 완전히 지금 전투태세던데 고검장 회의까지 하면서 뭐 지금 막 돌았다고 하는데 대검 입장 밝혔고 전국 6개 고검장 회의를 소집해서 입장 밝혔고 여기에는 이성윤이라고 하는 어쨌든 친민주당 성향의 친정부 서울 고검장도 포함되어 있는데 입장 나오고 있고 김호수라는 총장이 약간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전투태세 돌입하는 네. 모두가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 김영민이라든가 뭐 김남국이라든가 이제 소위 지금 현 여권의 강경파 분들이 그런 얘기할 때는 일종의 프로파간다? 약간 좀 이게 좀 우위를 점령하려고 이런 행동인 줄 알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죠. 예, 그래서 뭐 양양자- 그럴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게 왜냐하면 기세 싸움이니까. 정치라는 게 그런 건데 이슈 가지고 의제 가지고 설득력을 땡기려고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리고 자기 지지자들과 관련될 수 있고 네. 또 지선도 있으니까. 근데 양양자 의원을 이게 아마 법사위의 법안 소위공인가요? 예, 그런 거죠. 예, 그쪽으로 사보임하면서 예. 그렇게 하겠다는 거는 사실은 양양자 의원은 지금 무소속인데 예. 그러면 사실상은 뭐 민주당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비율을 3분의 1을 넘게 만든다 그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 법안 소위에서. 원래는 그 국힘하고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3대 3으로 유지를 그렇죠. 했는데 네. 한 명이 빠져고 무소속이 들어왔어. 그렇죠. 그럼 무소속 비율을 넣어줘야 되니까 3, 2, 1. 네. 예를 들면 민주당 3, 국힘 2, 무소속 1이야. 네. 무소속 1이 양양자야. 그러니까 4대 2가 되는 이렇게 거지. 붙어버리면 4가 이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3대 2가 되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나? 예. 저는
양형제 나올 때 하려고 하나 느낌이 그랬어요. 나는 그까지 몰랐지. 근데 어젠가 뉴스 보니까 뭐 검찰 대검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지금 완전히 뚜껑 열려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길래. 국회에 이제 파견 나온 검사들이 있으니까 이거 심각합니다라고 해보니까 막 올렸겠지. 근데 이게 아니 법이 올라가도 5월 10일까지 통과해서 이게 그럼 그 다음에 거부권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이 있나? 전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실제로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예. 아니 그건 뭐 또 다른 문제겠지. 가서 이제 이게 실제 법안까지 밀어붙. 일단 이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경찰의 수사권 조정의 수준을 넘어서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거나 그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검찰의 수사 보안 요구권이나 직접 수사가 가능한 영역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우리가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무슨 뭐 이게 중수청이라거나 뭐 이런 별도의 수사청, 기소청 이런 식의 제도적 정리는 고민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런 얘기 해봤죠. 그건 고민을 할 수 있는 좀 컨센서스와 로드맵과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지금 이게 무슨 전격 제트 작전도 아니고 밀어붙이기로 하는 건 좀 과도한데 지금 그까지 가려고 하는 이게 너도 느낌이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왜 이러지 이분들. 그러니까 아마 그러면 로드맵은 법안 소위 통과하고 법제사법이 해서 법안 이제 뭐 통과시킨 다음에 빠르게 대통령이 그 5월 안에 4월 안에 공포하면은 실제로는 법상으로는 예를 들면 지금의 검찰청 기소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6대 범죄와 기타의 범죄에 대한 거를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안 바꾸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땐 대통령은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그 저기 민주당 강경파 분들의 걱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은 그래요. 어차피 대선 때 이슈였던 검찰공화국 이슈를 계속 끌어서 정점화 시키겠다고. 그러니까 지선까지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좀 그래서 좀 걱정은 되지만 그러니까 의도는 알 것 같아요. 왜 그러려고 하는 건지. 근데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냐. 이게 이 전면전으로 치달고 되는데 이게 국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전격 작전을 할 문제는 아니죠.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검수완박의 내용도 충분히 논의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약간 뭐 이렇게 그 의원들 약간 배치를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진할 문제는 아닌데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방송에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 검찰 문제가 많죠. 검찰이 기득권의 대표적인 징표죠. 근데 검찰과 경찰을 봤을 때 가면 경찰은 은혜로운 집단, 선한 집단이냐. 경찰도 지금 시민 통제와 문민 통제가 안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은 모든 공권력 행사와 수사권 모든 것을 검찰 필요 없어. 검찰 빼. 경찰에게 다 줄게. 이 구조 아니야. 그러면 검찰공화국에 대한 해법이 경찰공화국이냐.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김영민 의원, 김영민 목사님 말고 김영민 의원이 저기 라디오에 나오셔갖고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근데 아마 앵커가 그런 얘기를 물은 거예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서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 그 대안은 있으시냐? 했더니 그거는 추후 얘기해 보겠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뺐으면은 경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면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임명하고 수사본부장도 임명하는데 그리고 총경들에 대한 임명권이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데 아니 그런 거 이거 바보짓 아니냐? 아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쪽 돌 빼서 저쪽 돌 놓는데 이게 도움이 되나?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상은 알겠어요. 김영민 의원이나 이런 이상이 분들의 아니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상 그게 뭐 하여튼 생각은 알겠어. 탑점 소리가 보네. 그러니까 하여튼 생각은 알겠어. 근데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한 방식으로 운영이 될 거냐? 오히려 경찰이 막강한 수사권을 갖고 이것을 일종의 직접적으로 청와대, 뭐 용산대라고 해야 돼?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딜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으신가? 그게 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배상훈과 정정훈의 일관된 입장은 검찰 기득권 맞아. 검찰 개혁해야 돼. 예. 검찰 개혁해야 되고 검찰과 수사권 경찰의 수사권 또 내지는 기소와 관련된 조정을 해서 상호 견제하게끔 하는 건 동의. 저도 그건 동의인데 이거를 검찰의 악마화를 통해서 경찰에 절대화 시킨다거나 이건 오바. 그렇죠. 오바가 아니고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거꾸로 예를 들어서 그래서 모든 또 검찰 개혁을 다 빠꾸 이제 윤석열이 됐으니까 옛날로 돌아가. 이것도 우린 동의하지 않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적어도 윤석열은 뭐 모든 걸 빠꾸시키겠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 절대다수라고 하는 민주당이 지금 검수한 박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이분들 또 왜 이런 식으로 민생 의제와는 또 관계가 없는 마치 이제 검찰의 악마화를 이슈를 다시 부각시켜서 지지자를 결집하려고 하는 그 얄팍한 정치적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경찰 지금 박종철 죽인 건 경찰이에요. 그렇죠. 남영동 대공분실이고 박처원 이승만 때 시장가. 이승만의 행동보다 된 것은 경찰이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 국정원 이거 다 비밀 경찰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게슈타포 보안사도 군인 경찰이야. 지금 검찰이라고 하는 애들이 조금씩 힘을 키워온 건 있지만 경찰이 정의로운 집단들이 아니야. 특히 권력의 도구가 되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건데 이걸 다 일로 넘기는 것을 마치 검경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 멘탈리티는 전 그건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현 여권에 있는 황운하라든가 이제 경찰대 출신 몇몇이 그걸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들은 절대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 소위 말하는 소수 경찰대 엘리트들이 지금 있는 경찰을 망가뜨린 거에 대한 상당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현장 경찰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 개혁에 대한 대안이 없이 A를 B로 넘긴다는 건 그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왜 경찰대를 만들었겠습니까? 그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윤석열 그 당선인이 집권하게 되면 어차피 이 사람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을 진짜 이 호가호위하는 자신들 친위 부대로 만들 것에 대한 의혹과 의심의 눈초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되면 역풍 불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저거는. 하여튼 뭐 지금 근데 정보 경찰에 대한 정리도 안 됐어요. 이철규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까? 지금 뭐 저기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 인수위 내에서의 어떤 역할 분담이나 나중에 정권에서의 어떤 부분들. 근데 지금 물망에 행안부 장관 누가 오르는지 아세요? 그게 이철규라며. 아니 윤재욱이 오르고 있어요. 이철규는 이제 인철규가 강원도지사로 간다는 전제하에서 윤태욱이면 저 경찰대 출신의 경찰대 2기 경찰대에서 핵심 정치권으로 파견한 바로 A급이잖아. A급. 대표적인 게 황운하 윤재욱이잖아요. 네. 물론 검찰들은 워낙 많아. 네. 근데 황운하는 민주당 쪽으로 왔다면 윤지혁은 오래전부터 대구 출신이면서 그러니까 윤지혁은 제가 그 저기 우리 경찰학교 있을 때 바로 있었잖아요. 근데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한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경찰대에서 가장 뭐 자부심이 쩌는 사람인데 이게 경찰 지상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경찰대 지상주의자라고 보시는 게 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걸 해결 안 하고 이걸 그떻게 간다? 이거는 김용민 뭐 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하여튼 뭐 댓글에도 좀 의견들이 있으신데 저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럼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우리 배 선생은 저보다 조금 더 센 반검찰이야. 예를 들면 뭐 그렇다고 해서 친경찰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럼 저도 그런 의미에서는 검찰의 개혁 대상이라고 하는 건 인정한다니까요. 그래서 검찰과 경찰은 서로 견제의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거기에 대한 이견들은 있을 수 있어. 근데 지금 대선도 끝났고 취임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그 쟁점적이고 예민한 법안들을 그냥 그러니까 이 법사위의 의원 그 인원 교체를 통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상당히 과도한 거고 이거는 무리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진짜 뭐 중수청, 기소청 예를 들면 뭐 미국 사례 이야기도 우리가 가끔씩은 했었거든요. 그렇죠. 했는데 미국이 아무리 그 검찰 권력이 없는 사회 또는 FBI나 경찰이 권한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검찰은 상당한 어떤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지방 검사라든가 예. 연방 검사들은 상당히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뭐 이제 누구죠? 이제 클린턴 수사했던 특별검사 혹은 뭐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역할을 해내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예. 검찰과 경찰 사이에. 근데 상대적으로 FBI 연방 경찰이나 경찰의 힘이 더 세죠. 훨씬 세죠. 근데 우리는 어떤 그 균형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걸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공청회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들에 대한 의견들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조율이라든가 컨센서스가 필요한데 양쪽이랑 평행선 달리는 상황에서 네가 한번 해봐.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가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야기 저는 뭐 의견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좀 무리하게 법사위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좀 조금 과도하고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정도의 언급인 거고. 이런 게 지금 있을까요? 뭐? 한동훈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뭐 그럴 수 있죠. 한동훈이 지금 굉장히 세게 나오니까 무혐의 받으면서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뭐 적시를 했잖아요. 김어준, 유시민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사람들 뭐 어떻게 뭐 처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방식으로 뭐 뉘앙스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요거는 뭐 한번 뭐 오늘 계속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채팅창에 아름답게 우리 의견들이 있으시니까 좋은 이야기인데 하여튼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지금 이 시기 그러니까 딱 그 당선인과 취임 그 사이에 그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말기이기도 하고 아직 당선인의 권력은 시작되지도 않는 요 시점에서 아주 이 첨예한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견 정도만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이게 이제 이후 어떻게 처리됐는지 실제 처리된다고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처리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뭐 적절한 시기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좀 더 좋은 의견과 생산적인 비판과 이런 이야기들을 또 채팅창에서도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12시가 넘었어요. 이제 일정을 23일 일정과 30일 일정을 23일 말씀을 일정을 해주시죠. 23일. 23일 오늘 며칠인데 다음 주에 되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다음 주에 되고 30일 날 오픈 모임은 그 장소는 제가 다음 모임 정도, 다음 방송 정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일단 퇴장을 하고 마지막 인사 좀 해주시고 뜨거운 채팅창은 오늘 요 정도에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채팅창 뜨거운 거는 좋아요. 근데 너무 개인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합리적이지 않은 얘기로 채팅창을 망가뜨리면은 삭제할 거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날씨가 워낙 좋아졌어요. 이제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한 다음 주쯤에 코로나는 다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